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역사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 복잡하며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인 십자군 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층적인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서유럽과 중동 양쪽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의 200년에 걸쳐 때로는 간헐적으로, 때로는 대규모로 여러 차례 발발한 이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학자와 일반 대중에게 깊은 탐구와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 거대한 충돌의 서막부터 그 파장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종교적 이상과 세속적 욕망이 어떻게 뒤섞여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복잡한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1세기 서유럽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서유럽은 강력한 봉건제가 사회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각 지역의 대형주와 소형주들은 저마다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며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봉건 질서 속에서 교황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의 길고 치열한 서임권 투쟁, 즉 황제가 주교와 같은 성직자를 임명할 권한을 놓고 벌인 투쟁을 통해 점차 그 권위와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레고리오 7세와 같은 강력한 교황들의 개혁운동은 교황을 유럽 기독교 세계의 정신적, 정치적 수장으로 부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기사계급이 중세 사회의 핵심적인 군사력을 구성하며 부상했는데 이들은 싸움과 정복을 통해 개인적인 명예와 더불어 세속적인 부를 얻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사계급은 봉건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영토 방어와 확장 전쟁에 참여했지만 동시에 자신들만의 영웅적인 이상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1세기부터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 발전예 쟁기의 개량, 삼포제 확산에 힘입어 유럽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새로운 경작지와 생활 공간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이는 외부에 대한 관심과 정복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은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방의 비잔티움 제국은 오랜 기간 동유럽과 중동의 강자로 군림해왔으나 11세기 중반부터 강력한 셀주크 튀르크의 침략으로 인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셀주크 튀르크는 1071년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벌어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티움군을 결정적으로 대파하고 아나톨리아 반도 대부분을 장악했으며 이는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나톨리아는 비잔티움 제국의 주요 병력과 식량, 공급원이자 동방교회의 핵심 지역이었기에 이곳의 상실은 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포함한 성지 팔레스타인은 이미 7세기부터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순례자들의 방문은 대체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주크 튀르크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슬람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순례자들에게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자들에 대한 약탈과 폭행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성지, 순례의 안전 문제와 성지 회복에 대한 종교적 염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군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은 1095년 11월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개최된 공의회였습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이 공의회에서 전 유럽의 주교들과 귀족들 앞에서 매우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동방교회의 어려움과 비잔티움 제국의 위기를 호소하며 이교도의 손에 넘어가 고통받는 성지를 탈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연설은 당시 유럽인들의 깊은 종교적 열정과 함께 앞에서 언급했던 기사계급의 명예, 새로운 영토와 부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교황은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지 회복을 위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 지상에서의 모든 죄를 면해줄 것이며 사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면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기회이자 속죄의 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동방의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풍요로움에 대한 과장된 소문과 전쟁에 성공할 경우 새로운 영지나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십자군 참여를 부추기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연설이 끝났을 때 군중들은 DUSVULT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라는 외침을 터뜨리며 열광했습니다. 이 구호는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에 붉은 십자가를 달고 성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대한 군대, 즉 십자군에 자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원정을 넘어 당시 서유럽 사회 전체를 뒤흔든 일대 종교적,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이러한 전 유럽적인 열기 속에서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교황의 호소에 가장 먼저 열광적으로 반응한 것은 주로 가난한 농민과 빈민, 그리고 일부 하급 기사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민중 십자군이었습니다. 피에르 은수자 등의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 하에 조직된 이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나 보급체계, 전략 없이 무작정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들은 보급 부족으로 인한 약탈과 반유대주의적 학살을 일삼아 유럽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아시아에 도달하기도 전에 셀주크 튀르크 군에게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의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조직된 제후 십자군은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남부 이탈리아의 노르만족 출신인 타렌토의 보헤몽, 로렌 지방의 고드프루와 툴루즈의 레몽 등 유럽 각지의 유능한 고위 기사와 귀족들이 이끈 군대로 훨씬 체계적인 군사 조직과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콘스탄티노플로 집결했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는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십자군의 등장에 당혹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이들을 이용하여 셀주크 튀르크로부터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십자군 지휘관들로부터 비잔티움 영토 회복 시 해당 영토를 제국에 반환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내고 보급과 길 안내를 지원했습니다. 십자군은 1097년 니케아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안티오키아 등의 주요 도시를 차례로 함락시키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꾸준히 진격했습니다. 특히 안티오키아 공방전은 길고 치열했으며 십자군은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재발견으로 여겨진 성창의 전설은 십자군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고취시켰습니다. 마침내 1099년 6월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도달했습니다. 두 달여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십자군은 7월 15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십자군에게 엄청난 종교적 승리였지만 동시에 도시 안의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약 460년 만에 다시 기독교도들의 손에 들어왔고 십자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왕국을 비롯하여 안티오키아 공국, 에데사 백장령, 트리폴리 백장령 등 여러 십자군 국가들을 성지에 세웠습니다. 제1차 십자군의 성공은 서유럽에 비할 데 없는 큰 기쁨과 종교적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교황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유럽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심어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국가들의 운명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세력의 거대한 물결에 둘러싸인 채 끊임없이 군사적, 정치적 위협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도 각 십자군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 봉신들의 반란, 그리고 서유럽에서 온 새로운 세력들과 기존 거주민들 간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약점은 이슬람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1144년 이마드 앗딘 장기라는 강력한 이슬람 장수가 에데사 백장령을 함락시키면서 유럽에는 다시금 충격과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군 국가들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교황 에우제니오 3세는 제2차 십자군을 촉구했고 이번에는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주 중 2명인 프랑스 국왕 루이 7세와 독일 황제 콜라트 3세가 직접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클레르보 수도원장이자 유럽 전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르나르가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십자군 참여를 독려하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십자군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십자군은 제1차 십자군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유럽 군대와 비잔티움 제국 간의 협력은 여전히 부족했고 지휘관들 간의 불화와 전략적 오판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세력은 제1차 십자군 때와는 달리 십자군의 전술과 약점을 파악하고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십자군은 에데사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이슬람 세력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던 다마스쿠스를 공격했으나 이 공격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실패는 십자군에게 큰 군사적, 정신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제2차 십자군은 별다른 군사적 성과 없이 막을 내렸고 이는 유럽인들에게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십자군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세기의 중동은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율, 즉 서양에서는 살라딘으로 알려진 위대한 이슬람 지도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살라딘은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를 창건하고 혼란스러웠던 이집트를 통일한 후 시리아까지 장악하며 분열되어 있던 이슬람 세력을 강력하게 규합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세계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십자군 국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187년 살라딘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 연합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하고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같은 해 10월 88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제1차 십자군의 만행과는 달리 기독교 주민들의 목숨을 보장하고 몸값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도시를 떠나도록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탈환 소식은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곧바로 제3차 십자군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유럽의 가장 강력한 3명의 군주들이 직접 참여한, 그래서 왕들의 십자군이라고도 불리는 역사적인 원정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 그리고 잉글랜드 국왕 리처드 1세 사자왕이 각자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십자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군은 시작부터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프리드리히 1세는 아나톨리아에서 강을 건너다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군대는 대부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아크레 포위전에는 참여했지만 잉글랜드 국왕 리처드 1세와의 불화와 프랑스 본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일찍 귀국했습니다. 결국 리처드 1세 홀로 살라딘이라는 위대한 이슬람 지도자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리처드 1세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아크레를 점령하고 1191년 아르수프 전투에서 살라딘에게 승리하는 등 여러 해안 도시를 점령하며 군사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살라딘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 기독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조건으로 휴전 협정을 맺고 1192년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비록 예루살렘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십자군 국가들의 명맥을 유지하고 해안 도시들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십자군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전쟁은 리처드 사자왕과 살라딘이라는 두 위대한 지도자의 대결로도 유명하며 후대에는 둘을 기사도 정신의 상징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십자군 전쟁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초기 제1차 십자군과 같은 종교적 열정이나 군사적 성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1202년에 시작된 제4차 십자군은 십자군 전쟁의 변질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십자군은 원래 이집트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하려 했으나 베네치아 상인들의 교묘한 이권 다툼과 정치적 술수에 휘말리면서 그 목표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이슬람이 아닌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무참히 약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비잔티움 제국은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서방 라틴 제국이 잠시 세워졌습니다. 이는 서방과 동방 교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으며 기독교 세계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4차 십자군은 종교적 대의가 상업적,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에 어떻게 쉽게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12년에는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더욱 비극적이고 기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각각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성지로 가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 하에 조직되었으나 대부분은 성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질병, 굶주림으로 죽거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십자군 전쟁의 원래 의도와 순수성이 점차 퇴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제5차, 제6차 십자군이 이어졌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군으로 일컬어지는 제7차와 제8차 십자군은 모두 프랑스 국왕 루이 9세가 주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원정 역시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루이 9세는 제7차 십자군 중 이집트에서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겪기도 했으며 제8차 십자군 중에는 튀니스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강력한 국왕들조차 성지 회복에 실패하면서 십자군에 대한 열정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1291년 중동에 남아있던 마지막 십자군 요새이자 거점이었던 아크레가 이슬람 맘루크 왕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함락되면서 십자군 국가들의 존재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거의 200여 년에 걸친 길고 복잡했던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인들에게 성지 탈환이라는 원래의 종교적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측면에서는 유럽 사회와 문명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변화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과 중동 양쪽에 지대한 그리고 매우 상이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유럽에 미친 영향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인적, 물적 손실로 인해 일부 봉건 영주들의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던 국왕들의 권력 신장에 기여하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권은 초기에 십자군을 주도하며 그 위상을 크게 높였지만 반복되는 십자군의 실패와 변질로 인해 점차 그 권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지중해 무역이 전례 없이 활성화되면서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와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동방 무역의 거점으로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군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동방의 새로운 물품과 기술이 유럽으로 대량으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후추, 생강, 계피 등의 향신료, 비단, 면직물, 설탕 등의 동방 사치품은 유럽 귀족들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나침반, 화약, 종이 제조 기술 등은 유럽의 과학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상업 경제는 봉건적인 자급자족 경제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한 교역 경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한 많은 기사들이 사망하거나 몰락하면서 기사 계급의 재편이 이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봉건 질서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십자군에 참여한 농노들이 자유를 얻거나 전쟁의 여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농노 해방이 가속화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이슬람 세계에 발전된 학문과 과학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중세 유럽의 지적 각성을 촉진했고 이는 훗날 르네상스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일조를 했습니다. 이슬람의 의학, 천문학, 수학,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재발견은 스페인과 시칠리아를 통해 유럽에 전파되었고 이는 유럽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으며 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주어 동방의 기술이 서양 건축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중동 지역에 미친 영향은 유럽과는 사뭇 달랐으며 주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중동은 십자군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었으며 기독교와 이슬람 주민들 모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경제와 사회 기반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외부의 침략은 이슬람 세계가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외부의 적에 맞서 단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살라딘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등장하여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고 십자군에 효과적으로 대항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계가 서유럽 문명에 대해 강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유럽인들은 프랑크족이라 불리며 단순한 종교적 열성가가 아닌 약탈적이고 야만적인 침략자로 인식되었고, 이는 양 문명 간의 깊은 불신과 상호 이해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슬람 세계가 당시 서유럽 문명으로부터 크게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상호 교류보다는 일방적인 영향, 즉 서유럽이 이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했던 반면 이슬람은 서유럽으로부터 얻은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서양과 중동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군 전쟁은 여전히 역사학자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을 수호하고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신성한 전쟁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타민족과 타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침략 전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종교적 열정이 어떻게 정치적 권력욕, 경제적 이득 추구, 사회적 불안정 등의 복합적인 세속적 요인과 결합하여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파장을 남길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역사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관계, 종교와 정치의 상호작용, 문명 간의 충돌과 교류,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과 이상이 어떻게 뒤섞여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어 십자군 전쟁은 언제나 중요한 사례로 언급될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국제관계와 문화적 이해에도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과 서방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군 전쟁이 남긴 유산을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군 전쟁의 주요 흐름과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통찰은 분명 많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